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 만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인구가 1% 줄 때마다 그 성장률이 0.7%, 6% 이렇게 줄어든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실제로 입대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죠. 만 20살 남성의 수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2070년쯤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글로벌 나우에서는 국내 저출산 상황을 점검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여러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인식한 유럽의 상황들을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OECD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양육비 부담과 여성에 치우친 육아 부담 등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도 한국과 닮은 점이 많은데요. 이탈리아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2명. 2009년부터 14년 넘게 연간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아이를 낳지 않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 원인으로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꼽힙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육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의 6.28배에 달합니다. Allora, in Italia il tasso di natalità è molto basso, è fra i più bassi d'Europa, questo per tanti problemi, tra cui il costo della vita. Fare un figlio qui è molto costoso. 높은 집값으로 인해 청년 세대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도 장애물로 꼽힙니다. 이탈리아의 집값은 6년 새 42%나 올랐습니다. 35제곱미터, 1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주거비는 35세 미만 근로자의 평균 급여보다 높습니다. I prezzi delle case sono attualmente in aumento, sì, almeno nella città di Roma. Quest'anno rispetto agli anni precedenti dove siamo stati influenzati dalla pandemia c'è una ripresa.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은 결혼을 꺼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2건 남짓으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Il problema è, ripeto, è sicuramente da un punto di vista economico è molto difficile e poi da un punto di vista proprio di interazioni sociali, insomma, è abbastanza complicato trovare una ragazza che magari 양육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치우친 점도 출산율 하락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여성은 79.1%에 이르지만 남성은 20.9%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주로 엄마에게 쏠리다 보니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50세 미만 여성 근로자 5명 중 1명은 첫째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탈리아 여성 고용률은 52.6%로 유럽연합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클라우디아 올리베티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낮은 출산율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모두 현저하게 낮은 특이한 배경에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결국 저출산을 불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처럼 조부모님들이 집 근처에 사셔서 엄마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긴 한데 이제 제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이 엄마들이
1, 2년 정도는 집에서 아이를 케어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그때쯤 경력이 단절돼요.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등 대대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출산을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로 삼은 이탈리아. 세금 면제 등 파격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직장과 가족이 양립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 개선 노력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오랜 저출산 상황을 겪다가 보편적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돌봄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과 육아 병행을 저출산 극복의 핵심으로 본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가정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독일로 함께 가보시죠. 독일인 남편과 함부르크에서 3살 난 아들을 키우는 동포 김수민 씨. 얼마 전 회사에 복직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30시간의 단축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후 시간에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6시, 7시까지 일을 해서 아기가 어린이집에 7시,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남자가 소득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적은 엄마들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20시간, 25시간, 30시간, 많으면 35시간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부모의 유연 근무를 제도화했습니다. 출산 후 1에서 5년까지 유연 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기간이 끝나면 원하는 시간대 근무 형태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제 부모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도움 없이는 아이 키우기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돈을 뭐 더 준다, 뭐 독일에서 근무를 하면 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뭐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독일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과 맞물려 합계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다 지난 2011년에서 2021년 동안에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육아 정책과 일과 육아 양립을 가능하도록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함께 노력하는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1975년부터 아동수당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18세까지 지원되고 구직이나 직업 훈련 등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지원됩니다. 아동수당과 별도로 양성평등 돌봄 분위기를 확산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Und das hat sich in den letzten Jahrzehnten doch sukzessive geändert, dass es inzwischen einfach auch akzeptiert ist, dass Mütter auch berufstätig sind, Teilzeitarbeit ist stärker akzeptiert und es ist auch stärker akzeptiert, dass Eltern ein Stück weit auch auf dem Arbeitsplatz sich ein Stück weit auch Themen wie Kinder haben und Vereinbarkeit Familie und Beruf. Insofern hat sich da gesellschaftlich einiges verändert und es ist nicht nur die Familienpolitik. 지난 2007년부터 독일 정부는 아동수당 외에 자녀 출생 이후 14개월 동안에 부모수당을 법제화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자에게 12개월까지 수당을 지원하는데 만약 다른 부모가 이어서 휴직을 하게 되면 2개월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Das Elterngeld hat auch eine spezielle gleichstellungspolitische Komponente, indem es explizite Anreize für den Vater gab, Elterngeld zu nehmen, die er nicht an die Mutter übertragen konnte. Und das waren 2 Monate, die nicht übertragbar waren an die Mutter. Und das haben insgesamt 40% der Väter nehmen das gegenwärtig. 65% des damaligen Gehaltes, was man im Vorjahr verdient hat pro Monat. Für Einkommensschwächere sind das schon viel Geld, um dann damit weiter über die Runden zu kommen, Miete, Haushalt und so weiter damit zu meistern.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사내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기업마다 유치원 등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은 연합 돌봄 시설을 꾸리는 등 가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지급하는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Vater wie Mutter hat jeder 10 Tage im Jahr kindkrank, kann er einreichen. Das muss nicht das Unternehmen übernehmen. Und das muss jeder persönlich für sich entscheiden können, ob das eher die Mutter oder eher der Vater macht. Damit das beide Elternteile zusammen machen, das finde ich nicht sehr. Gute Frage. Ich glaube, mein Mann hat im Moment tatsächlich mehr Kinderbetreuungszeit als ich, weil ich beruflich sehr viel im Ausland bin und er tatsächlich dadurch sehr viel zu Hause ist und sich um die Kinder kümmert.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정책을 도입한 독일.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보편적 육아 정책과 양성 평등 돌봄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1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출산율 1위를 기록한 나라, 바로 프랑스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비결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의 인구 통계 전문가를 만나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배경과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프랑스의 합계 출산율은 1.8명. 유럽연합에서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로망톨몽 수석연구원은 프랑스의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프랑스에선 결혼한 부부는 물론 결혼하지 않는 커플과 동성 커플의 자녀까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3%에 이릅니다. La politique familiale en France est très inclusive. L'idée, c'est que l'État aide toutes les familles et va apporter un soutien. Et c'est un élément, je crois, assez important qui permet d'avoir un haut niveau de fécondité. Nous, donc on est 2 femmes et on a eu ce petit garçon en fait. Donc on l'a eu il y a 7 ans maintenant. Donc la CAF un petit peu et après une place en crèche.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3살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됩니다. 사립학교가 일부 있긴 하지만 프랑스인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만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도 대부분 공립이고 사교육 입시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De 3 ans, disons en France, les couples sont assurés d'avoir des enfants à l'école et l'école est gratuite et de bonne qualité. Il y a une école publique, donc on n'est pas dans la situation où si les parents veulent investir dans une bonne éducation pour leurs enfants et notamment des bonnes études universitaires, il faut qu'ils envisagent de dépenser beaucoup d'argent. 한국보다 2배가 훌쩍 넘는 출산율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배경에는 반드시 집을 구매하고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압력이 있다며 한국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강조했고 프랑스 공영방송 TV5 몽드는 프랑스에서 아이가 부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면 한국에선 아이가 부모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Les exigences en termes d'horaire, par exemple, pour les employés, les exigences en termes d'efforts d'éducation pour les enfants sont devenues très très fortes dans une société très compétitive qui rend difficile, voire presque impossible, d'être 2 adultes épanouis en couple en ayant 2 ou 3 enfants.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자리 잡은 프랑스의 사례는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 형성이 제도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을 원하는 여성 5명 중 1명은 난임 경험이 있지만 난임 치료율은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의 부담과 심리적 이유 등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합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최대 시술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스웨덴에서 직접 체험한 난임 관련 지원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4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한 합계 출산율 지표를 보이는 스웨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은 1.52명으로 당시 한국 0.78명에 배에 달합니다. You know, it's unheard of that you might lose your job or get punished by your employer for staying home with your kid. I mean, everyone is really understanding about having a kid and what that means for the family and your situation. Must be one of the best countries in the world to raise kids, and that's because you can, when you have kids, you can still go on with your career. You can continue working without any problems, and I think especially for mothers, but also for the fathers. 이렇게 출산 육아 정책이 잘 갖춰진 스웨덴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과거보다 초산 연령이 다소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는 난임 관련 의료비 보조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저는 스웨덴인 남편과 결혼한 뒤 최근 스웨덴 난임 시술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난임으로 시험관하기를 한 상태이고 스웨덴 정부 보조로 무료로 시험관하기를 6번을 한 상태이고 이곳 스웨덴에서는 난임이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 기준 3번이 무료인데 만약 10개 배아가 나오면 10번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If you have an infertility problem and you don't have children in a couple, you don't have children together or adopted children, or if you are a single woman, you don't have children before, you can have public funded treatments. 3 IVF treatments is around 100,000 Swedish crowns, and if you added like 6 frozen thawed embryos, that will be approximately 50. 이는 스웨덴의 의료보건 제도와 연관돼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1년의 병원비를 1,400크로나, 한화 약 18만 원 이상 내지 않는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스웨덴에서 난임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 병원비 함께 분류되는데 상한선 이상의 금액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의료 금액을 채웠던 저는 시험관 하기도 100% 무료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에 부담이 없는 만큼 스웨덴에서는 난임 시술을 받는 인구도 많습니다. Born around 4,000 babies in Sweden after treatments every year. So that's about more than 4% of all baby born in Sweden are for IVF babies. And about half of the treatments are public funded. About 2/3 of all treatments lead to a pregnancy.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스웨덴의 지원. 힘들게 임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임신의 문턱을 함께 낮춰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다양한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 존폐의 경고등이 켜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계 출산율 0.6명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이 더디되고 있는 건데요. 여성들은 결혼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 경력 단절이라든지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에 생각이 많이 있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사회 곳곳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인천시가 가장 먼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생애 주기에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 지급부터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친 현금 지원 약 1억 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원대까지 지원됩니다. 태아부터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1억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일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3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은 보다 더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생과 관련한 각종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발표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도 올해 국가 돌봄 체계의 하나인 늘봄학교 확대 정책 발표와 각종 출산 관련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흐름에는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일명 패밀리데이인 주 4일제를 도입해 가정과 일 양립을 위한 지원에 나섰고 우영그룹은 직원이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하는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처럼 인구 감소의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부모의 일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매우 큰 이야기들 같지만 저출산 현상의 그 반등을 목표로 우리가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건 정치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되는 거고. 더 늦기 전에 다양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서 아이 낳아 기르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점검하고 유럽의 서로 다른 저출산 대책과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특별기획 글로벌 나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